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해에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원래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작년부터 매월 4.16 가족과 함께 일했던 분들 또는 4.16 가족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함께하는 분들 모시고 저희가 원래 포럼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현재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박수 쳐주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오늘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평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시위도 함께 참석하고 정말 평화 전쟁에 반대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바삐 평화가 찾아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4.16 가족들도 올해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8주년에 뭔가 또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올해 모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4.16 가족, 4.16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아주 짧게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이 치유 포럼 첫 번째 게스트 강연자로 섭외를 하신 분은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실 텐데 그냥 사람이라는 인권 에세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노들 장애인 야학에 오래 일했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인권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하시는 기록자이기도 하십니다. 또 4.16 저희 참사하고도 관련돼서도 함께 기록 활동을 해주셔서 4.16 가족들하고도 인연이 깊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멋진 분을 저희가 첫 번째 올해 원래 포럼의 강연자로 모실 수 있게 돼서 저희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그냥 사람의 저자이시자 인권기록 활동가로 계신 우리 홍은전 선생님 모시고 올해 8주년 4.16 맞이하면서 첫 번째 원래 포럼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은전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떨리네요. 네, 떨리지만 떨리지 않은 척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권 기록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기록 활동하기 전에 13년 정도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정규 학교는 아니고요. 야학인데요. 이런 그런 정규 학교 아닌 학교들에서 보통 자기들의 어떤 방향, 독특한 방향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노들 장애인 야학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투쟁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해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저항하는 거야라는 걸
가르쳤고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연대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냉소하고 냉담하는 것보다 희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에서 저는 13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2014년에 제가 노들약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그 시간을 계속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사가 아니었구나. 나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그 13년 동안 배웠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노들약 그만두고 1년 동안 노들약이 20년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저항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책을 내고 써보지도 않은 글을 쓰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글 쓰는 거 잘하지도 않고 많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써야 한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하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그렇게 써서 1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이런 것을 탈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고를 마치는 걸 탈고라고 하는데 탈고를 하고 저는 노들약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떠났던 원래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2014년 4월이었어요. 제가 노들약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예전에 제가 떠났던 대학에서 이제 제 친구들과 열심히 임용고사 준비하고 이러던 그 세상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만난 사건이 이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죽음을 보게 되었고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할지가 참 막막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의 동료들이 인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신문에 나오지 않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신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한 유가족들 분들 옆을 이렇게 좀 배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 만나면서 기록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이나 뭐 장애인분들, 소수자분들 이런 분들 만나서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글을 쓰면서 살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세월호 그 기록 작업을 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제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록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기록 활동은 저희 동료들과 함께 하는 기록 활동은 주로 당사자분들이 당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구술을 기록하는 그런 형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료들이 책을 냈는데요. 구술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우리가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담은 말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이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의 제목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역사가 말이 되도록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엄청난 일이 이 말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말이 되기 위해서도 듣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그런 시간들을 함께 쌓아가는 그런 작업이 바로 기록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회과학적인 언어, 그러니까 저는 역사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에도 관심이 있는데 그런 걸 알려면 사회과학적인 책,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글들이, 그런 책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걸 찾아본다고 해서,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잘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보면, 누구를 만나면 알 것 같으냐면,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자기 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빛을 보고 만나기만 하면 알 것 같아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제가 활자로 옮긴다고 해서 그 활자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빛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그 얼굴에 깃들어 있는 어떤 우수, 슬픔, 한숨, 이 모든 것이 다 말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로 나타나면 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문제를 알 것 같고, 책을 몇 권을 읽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알은,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은 아름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우리가 끙끙 앓다라고 할 때 그 아름, 네,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알미라고, 알은 곧 아름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그 아름에서 왔대요. 끙끙 앓으면서 배우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제목이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인데, 왜 기록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누군가가 너무너무 열심히 절절하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고요. 듣고 나서는 혼자 듣고 있을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기록 활동하는 거 어렵거든요. 남의 이야기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글 쓰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저는 노들야 교사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을 만나면 야, 교사하세요. 야, 교사하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 그랬었거든요. 저 지금도 그래요. 제가 노들야 힘들어, 그만둬 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노들야로 가실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글을 쓰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왜 쓰려고 하시죠? 라고 꼭 물어봐요. 네, 그 힘든 걸 왜 하시죠? 삶이 아주 그냥 지옥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쓰지 마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 글을 쓰십시오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글 쓰는 것은 참 힘든데, 그런데 왜 쓰냐면, 그런데 왜 기록하냐면, 저는 이것이 제가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한 식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죠. 식물학자가 그 어느 날 나이 많은 인디언 여성을 찾아가서, 인디언들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가, 이 과학자가 인디언 연장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여성은, 인디언 연장자는 대학에서 식물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나바호족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몇 시간 동안 자기 지역에서 사는 그 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해 가면서 얘기해 줬대요. 각 식물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꽃을 피우는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누구라는 것은 다른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누가 그 식물을 먹는지. 그 누구는 인간이 아니고요,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식물을 먹는지, 그리고 누가 그 옆에 둥지를 짓는지, 어떤 약효가 있는지를 몇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너무나 물 흐르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간직한 사연,
그리고 식물들의 기원 설화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의 기원 설화 그리고 그 식물들의 이름 인디언식 이름 아시죠? 그 뭐 주먹쥐고 일어서 늑대와 춤을 이것이 다 인디언식 이름이잖아요. 그 존재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그의 사연을 알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탄생한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식물들의 그런 인디언식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막 몇 시간 동안 그 인디언 연장자분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저자, 이 미국의 식물학자, 과학자 분이 그 말을 듣고 그 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심장이 뛰고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것은 과학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과학이 전혀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는 거예요. 알매 방식으로서의 과학은 너무나 편협해서 그런 식의 물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학자가 식물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네, 저는 좀 인디언식의 어떤 세계관이 훨씬 저에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어떤 사건을 알고 싶을 때 그 사건이 뭐 304명, 수천 명의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보통의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전체를 분석하고 통계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통계로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해가 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도 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는지 누구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 같습니다. 그 과학자 그 향모를 따으며를 쓴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디언 연장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과학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과학이 전혀 묻지 않는 것. 그 인디언은 그 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근데 그 식물의 아름다움은 그 개별 식물들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 어떻게 서로 둥지를 틀고, 어떻게 서로에게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 지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통을 왜 기록하냐면 저는 제가 만났던 분들이 세상 끝에서 돌아온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이 자기 삶을 통해서 끙끙 앓으면서 깨닫게 된 삶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법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모두 고통으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제가 들었던 몇 분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왜 듣냐면 누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저한테 들린 겁니다. 듣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저는 기록자니까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고통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건 뭐냐면 자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말하기가 힘드실 텐데 왜 말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왜 그분들은 말을 할까요? 어떻게 계속 그것을 할까요? 제가 2018년에 준영 어머님을 만났고 준영 엄마 임영애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다 봤고 내가 안구하는 것도 다 봤고 내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다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2014년 5월에 이 준영 군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5월이 되었을 때 유가족분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청와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막혔어요. 전투경찰들한테 막혔어요. 어머님이 애원도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제발 좀 가게 해줘라. 나는 할 말이 있다.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려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있다.
나 이 말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정경들과 막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어떤 정경의 멱살을 잡으셨대요. 잡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정경이, 어머님한테 멱살을 잡힌 그 정경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 저도 준영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 가슴에 오준영이라는 이름의 명찰이 달려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정경의 가슴을 봤더니 그 분의 가슴에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준영이라고 명찰이 달려 있었대요. 그 김준영 씨가 울먹이면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 다쳐요. 네, 이러시면 어머님이 다쳐요. 물러나세요. 우리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님이 몸이 딱 굳어버리셨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준영이가, 어머님의 아들 오준영, 준영군이 엄마 다쳐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엄마 다쳐요. 다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그렇게 들렸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경이, 그 준영 씨가 나를 보면서 자기 엄마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또 걔네 엄마는 텔레비전에서 세월호 집회하는 거 볼 텐데, 내가 김준영의 멱살을 잡으면 그걸 보면 그 엄마가 힘들지 않을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려면 청와대로 가야 하는데 내 앞에 온통 준영이들이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온통 준영이의 엄마들이 서 있었어요. 나는 오준영의 엄마니까 여기를 뚫고 가야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거기를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영이와 준영이 엄마들이죠. 준영이들과 준영 엄마들인데요. 사실 다름 아닌 지난날에 자기 자신 앞에 가로막혀 있는 준영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너무 좀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준영이와 준영의 엄마가 너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가는 곳마다 있었을 테니까요. 어머님이 뚫고 가야 하는 것이 무슨 일배도 아니고, 이상한 선전, 정말 악의에 찬 그런 못된 악의에 찬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배가 아니라 준영이잖아요. 준영이와 준영의 엄마, 나였던 또 다른 나들이 거기 있는 거죠. 제가 그 후지 다케시라는 분이 쓴 한겨레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었거든요. 제목이 명복을 빌지 마라입니다. 억울한 죽음은 떠돌아야 두려움이 된다. 원기가 되어서 온 나라를 넘쳐야 한다라는 시가 있대요. 5.18에 대한 시인데요. 그 시를 빌어오면서 쓰신 글이었습니다. 명복을 빌지 마라. 그 분이 하셨던 얘기가, 세월호 유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해자로서의 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다, 가해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가해자로 만든 위치, 내가 서 있었던 그 위치, 그것이 가해자의 위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힘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지겹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무언가 뒤바뀌었죠. 피해와 가해자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고, 그 비인간적인 대립에서 어떤 한 인간이 계속 갈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한 가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탈락한다. 인간은 항상 가해자 속에서 생겨난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도 참 좋았는데, 준영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그 광화문에서 정투경찰이 아니죠. 사실 지난날에 자기 자신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준영 어머님의 이야기와 너무나 겹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준영 어머니 얘기로 돌아오면 준영 어머니를 가로막은 것이 어떤 악의에 찬 선전선동, 지겹다, 교통사고다, 이기적이다, 자식 팔아 얼마나 벌려고 하느냐, 이러다 나라가 망한다, 그만해라 라고 외치는 그런 거칠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선량한 목소리로 들려왔던 거죠. 어머니 다쳐요.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로하는 내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 아들을 사랑했던 또 다른 나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안에 울려 퍼지던 8시 50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세월호 안에 울려 퍼지던 가만히 있으라라는 소리가 사실은 그 주술 같은 명령이 저는 이렇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자, 뭐 가만히 다 있으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소리. 그렇지, 가만히 있어야지. 누군가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잖아. 그래, 그래야지. 누군가는 지휘하고 있겠지. 곧 구조대가 온다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모두를 가만히 있게 만들었던 그 주술 같은 그 명령이 저는 그렇게 도처에 사실은 다양한 목소리로, 아주 선량한 목소리로, 아주 이런 목소리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문제를 겪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라라는 그 이야기, 사실은 저도 너무 많이 듣고 저도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스스로 굉장히 무력해진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쌓이고 쌓이면 저런 참사를 일으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들도 저한테는 좀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로서 어머니에게 다가왔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얼마나 끙끙 앓으셨겠습니까? 그걸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목소리 앞에서 주저앉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끙끙 앓으면서 계속 광장에 나가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미수습자 은화님의 사진을 들고 세월호 인양하라는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그래서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억울했지만 참고 삽니다. 나는 시끄러운 거 싫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는 어떤 비난처럼 비난이었겠죠.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냐, 이런 뜻이었을 텐데요. 그때는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대요. 근데 이제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다 보니까 너무 이를 악물어서 턱이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이 이제 끙끙 앓으면서 하셨던 것이, 다음 날 그 가족 증명서를 떼서, 거긴 아직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준영이의 이름이 있어서 가족 진단서를 떼서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노란 리본을 집에 여기저기 이 화장실에도 덕지덕지 부적처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주문처럼 거시는 거죠. 나는 세월호 엄마야. 나는 세월호 엄마야. 사실은 저는 세월호 엄마, 뭐 세월호 가족 이런 말이 어떤 때는 이게 낙인이었을 텐데요. 굉장한 낙인, 사회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낙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을 텐데, 그 낙인을 스스로 받아들이시려고 했던 노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계속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그 어머님이 또 어느 날은 광장에 나가셨다가 무너져서 막 우셨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2015년 1월에 세월호 그 가족들이 도보 행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이 목도리를 안 하고 오셨대요. 1월이니까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근데 그때 도보 행진에 같이 참여하신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 어머님 목이 너무 추워 보이니까 자기 아기의 유모차 탔으니까 아주 쬐끔했겠죠. 아주 쬐끔한 아기의 목도리를 풀어서 그 어머님을 둘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준영이 어머님이 정말 무너져서 우셨대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기였을 거잖아요. 준영이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이 추운 날 우리의 목도리 풀어서 남을 줄 그런 연대의식도 없고 유모차에 애 태우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나 혼자 잘 살자고 아등바등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잘못해서 내 죄를 내 새끼가 받았나?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턱을 꽉 물고 턱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참으셨던 어머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는 그렇게 그 자리에 무너져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 엄마는 어머님 아이 생각나서 그러시죠. 제가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그러시죠. 뭐 이러면서 또 미안해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광장으로 한 사람이 광장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많이 일어서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울음을 참고 그런 시간을 버텨왔을지 준영이 어머님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아주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통은 내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모두가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도보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도 들어주지 않는 자리에 서 보니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춥고 그런 자리,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보니까 지난날에 내가 서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을 겪으면서 마치 추방되듯이 갑자기 끌려 내려왔던 그 자리, 내가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자리, 내가 내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돼. 우리 아이랑 나랑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애썼던 그 자리가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겪고 나서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난날 그 자리가 사실은 원치 않게 많은 가해자들이 의 위치였던 거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도 마음껏 선량할 수 있는 자리이죠. 그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적당히 눈 감아도 되고 적당히 외면해도 되고 적당히 선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당신이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이렇게 거리에서밖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있고, 그 말들을 하는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달아나고 싶으셨겠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나 힘든데, 자식을 잃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나 힘든데 그런 자리에서 계속 나의 고통을, 내가 본 것을 말한다는 것이 사실 진짜 전 너무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그 자리를 도망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는 예전의 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 그 준영 어머님이 집에다가 가족 증명서를 붙이고 리본을 붙이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구호로 맨날 하는 말이었지만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구호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팽목에서 죽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팽목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저는 같은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에게 거는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팽목의 이야기를 좀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다 봤어요 라고 했던 그 팽목의 이야기, 내가 팽목에서 죽었어요 라고 할 때 그 팽목의 이야기, 많은 죽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자리,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족을 보고 죽었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팽목의 자리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영환님의 이야기인데요. 우재 아버님이십니다. 지금도 팽목항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팽목항에 계시던데요. 역시 2018년에 저희가 인터뷰 5주기를 맞이해서 인터뷰를 할 때 우재 아빠를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재 아버님은 원래 안산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참사 이후에 6개월 동안 일을 못 하시다가 복직을 하셨대요. 근데 복직을 했는데 도저히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우셨겠죠. 그때 안산은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마음껏 취할 수도 없는 이 안산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하루하루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사실 때 팽목항이 떠오르셨대요. 팽목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팽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팽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2018년 9월에도 여전히 팽목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분향소가 이제 컨테이너로 된 분향소가 있었는데요. 그 분향소를 지키면서 매일매일 청소를 하시고 분향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시고 어린 분들이 오시면 돈가스도 튀겨주시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묵묵히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가 5주기 맞이해서 인터뷰를 할 때 총 60분 정도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분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다 안산에 계시거나 안산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 목록에 우재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버님 어디 계시는지 물어봤더니 진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거든요. 진도는 너무 머니까.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안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이제 분향소 철거한다고 기사가 막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단원고 교실, 동거차도의 인양감시 초소, 이런 분향소 이런 것들이 다 철거될 때여서 안산 그 진도 팽목항의 분향소도 철거됐다.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울면서 영정을 다 가지고 안산으로 돌아오셨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재 아버님 돌아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안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기 기억 추모 어떤 그 기림비 이런 것들을 세우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멀고 먼 서울에서 7시간 차로 진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루에 인터뷰하고 돌아올 수 없어서 이틀 동안 걸쳐서 1박 2일 인터뷰를 하러 아주 멀리 가게 됐습니다. 정말 멀더라고요. 세상의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끝이기도 하고요. 2018년 9월이었고요. 아버님은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기림비를 세우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가 항만 개발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겠다고 또 진도군에서 발표를 해서 여객터미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공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해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만나서 그 식당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준영 어머님도 그때 그 시즌에 만났고, 준영 어머님은 당신이 경험했던 것을 말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재 아버님은 또 아버님들의 특징인데 질문을 드리면 답이 굉장히 짧으세요. 그래서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하기 싫으신가?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인터뷰 대답이 굉장히 짧으셔서 머릿속으로 내가 7시간을 왔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아버님 별로 지금 불쾌하신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사실은 아버님은 무엇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냐면 음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다양한 음식을 매 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정말 맛있게, 아주 극진하게 저한테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내가 유튜브 뭘 보고 이 음식을 배우게 됐는지, 사실은 이게 추어탕이지만 추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시면서 음식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실 인터뷰에 말로 활자로 전해지지 않는 마음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아버님과의 인터뷰는 사실 제가 그 해에 했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인터뷰였어요. 왜냐하면 그 분향소가 있었던 곳, 가족 식당이 있었던 곳이 아버님이 이 5년 동안 지켜온 자리이기도 했고, 그 자리가 바로 304명이 죽어서 무트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4년 반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던 자리, 이 가장 아픈 곳, 정말 통곡의 자리,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돈가스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그때 4년 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했던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던 것, 그것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그 아버님에게 우재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진도 팽목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얼마나 분노스러웠는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팽목으로, 모든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는 다 팽목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팽목에 대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는 또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다 끝내고 밤 12시가 됐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아버님이 그 4년 전에 2014년 4월에는 그렇게 부슬부슬 비가 많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2018년 9월에도 그날 밤에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옆에 있는 분향소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 옆에 보이는 바다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배가 한 척 있어서, 어선이 한 척 있어서 이렇게 바다 물살에 계속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분향소에, 아무도 없는 분향소에, 그렇지만 매일매일 아버님이 쓸고 닦고 정리하는 그 분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제가 이제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어요. 제 앞에는 그 며칠 전날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분향소 철거, 진도군의 압력으로 이 분향소를 철거하게 되면서 정말 울면서 영정을 당신들 손으로 곱게 다시 정리해서 포장해서 안산으로 가져가서 그 영정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린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재 아버님이 지키고 계셨고, 시민단체에서 급하게 출력해온 현수막에 화질이 좀 낮은 304명의 얼굴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느낌,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몸서리 칠 만큼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여기가. 너무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팽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 저한테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너무 슬픈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구나. 아, 정말 몸서리치게 무서운 이야기구나. 내가 그것을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그날 제가 좀 뼈저리게 하게 됐습니다. 304명이 모두 다 4년 전에 그 공간을, 그 자리를 지나서 가게 됐고, 제 옆에 그분들이 다 웅성웅성 와 있는 느낌 같은 것이 들었어요. 싫었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월호에 관한 그 어떤 말보다 굉장히 강력한 말을,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아버님이 지키고 있는 그 시간이, 이 공간이 말을 하고 있구나. 아버님이 바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도 진도군에서 찾아와서 아버님한테 좀 이제 정리하시죠. 언제 가실 건가요? 이렇게 추모 공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 가실까요? 이렇게 계속 왔었어요. 한참 얘기를 하고 씨름도 하시고 그러는 걸 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추모 공간 짓겠다 이런 발표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주소를 사실 진짜로 도처에 언제든지 오는 것인데요. 또 기사에도 나고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공간 지을 거니까 이제 정리합시다라고 하니까 저는 또 마음속으로 이제 되는 거구나. 근데 왜 아버님은 안 가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의구심이. 근데 아버님은 못 믿을만 하죠. 그가 본 것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한테 다음날 인터뷰할 때 아버님, 그러니까 삽을 뜨는 걸 보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셔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것만 해도 원래 또 간에서 하는 일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때까지 계셔야 된다는 뜻인 거죠?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대번에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게 완성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내 눈앞에 기린비가, 그 기업공원이, 그 추모 공간이 내 눈앞에 완성되는 것까지 나는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준영 어머님 이야기처럼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지금의 나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의 이런 힘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저를 별로 잘 못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무엇을 믿냐면 당신이 보고 겪은 것, 그 고통을 겪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것을 몸에 새긴 사람이구나. 그 몸에 새긴 자기 자신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린비라는 것이 말하자면 비석 같은 건데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변하지 않는 곳에 새기고 싶어 한대요. 이를테면 반지 그리고 볼, 철 이런 곳에 자기의 마음을 새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변할 걸 아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할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연물에 새기고 싶어 한대요. 어쩌면 아버님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그것이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것이 내 눈앞에 설 때까지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것이 저렇게 힘든 일이구나. 비석은 저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많은 이름 없는 비석들, 그래서 발로 많이 차버렸던 그 비석들도 혹시 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아픈 곳에 정말 간절한 기다림, 너무나 절절한 그런 아픔,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새겨놓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다 그런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 없는 돌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모르는 곳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석이라는 것, 기린비라는 것, 사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오제 아버님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비석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가 비석이니까, 당신이 비석이니까 지금 기린비가 오지 않은 그 기린비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비석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인터뷰하고 다시 서울로 긴 시간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면서 목포 신앙을 들렀어요. 거기에 세월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호성 어머님이 또 그날 거기를 지키고 계시다고 해서 목포 신앙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목포 신앙에서 세월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네, 저렇게 큰 배가 물이 아닌 곳에 떠 있는 것이, 그리고 바다 속에서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배가 물 위에 떠서 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그 규모도 그 형상도 굉장히 좀 압도적이고 비현실적인데요. 제가 몇 차례 목포 신앙을 가봤지만 그때는 좀 멀리서 봤거든요. 그냥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데 이제 호성 어머니가 계셨고 제가 호성 어머니 패스로 지인 패스로 그곳을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옆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됐어요. 정말 세월호 옆을 돌면요, 그냥 좀 말이 안 나와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게 지금 꿈인가 현실인가? 그런 느낌이, 이 지금 바닷속인가? 고래 뱃속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호성 어머님, 이번 생은 이렇게 난 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는 한 또 여성분과 짧게 만나고 세월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아이 갑자기 또 제가 이것은 어떤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말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영원히 기록하고 싶어 하니까요. 기억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전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재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퍼져야 되니까. 그래서 수많은 전설이 우리들에게 도착을 한 건데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전설도 다 슬픕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슬픈지 모르고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 슬픈 얘기예요. 저는 그 우재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것은 먼 훗날 어떤 전설이 될까? 한반도의 끝에 팽목이라는 항구가 있었어.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지금은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팽목이라는 항구가 있었어. 거기에 한 아빠가 살고 있었지. 근데 그 아빠는 거기서 아들을 잃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같이 위로해 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 왜 안 떠나나 라고 하면서 자꾸 눈치를 주고 언젠가부터 돌팔매를 던지고 그러기 시작했지. 그래도 아빠는 안 떠나고 거기를 버텼어 라고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날까? 그런 어떤 전설이 만들어지는 시간 속을 내가 지금 다녀왔구나. 그런 시간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고통을 기록하는 이 작업이 저한테는 세상을 배워가는 시간인데요. 세상을 더듬더듬 이렇게 토파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토파본다는 것은 아주 조심조심 만지면서 알아간다는 뜻인데요. 저한테는 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이렇게 차별받고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을 더듬더듬 하면서 토파보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 세상의 끝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낭떠러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 어김없이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등대처럼 기린비처럼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끝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 그곳은 세상의 가장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에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평을 조금씩 조금씩 당신의 삶으로 남은 인생으로 조금씩 그 작업을 해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까지 귀해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집에 우리 남편한테 전해줘야지, 내 친구한테 전해줘야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전해줘야지, 그걸 꼭 기억해야지 라고 애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일 텐데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그런데 네. 네. 그 어떤 이야기는 듣고 나면 내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인이 왔어요. 네, 만치기 5분 전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1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 5분짜리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계속 하라고 또 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또 끊으니까 또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시는 거죠? 네, 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하고 5주기 기록 작업을 하고 나서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기록집을 저희 동료들과 함께 냈던 게 2019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4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는데요. 그 칼럼을 쓰는 것이 칼럼이 게재되는 날이 마침 또 4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떤 글을 한 편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는 나에게 세월호란 무엇인가 였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세월호가 아니라 나에게 세월호란 무엇인가, 홍은전에게 세월호란 무엇인가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기록집을 냈으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기자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묻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고통을 기록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너무 똘망똘망하게 안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물은 기자분들이 예측했던 대답이 아니어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근데 왜 안 힘들었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그 작업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나는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힘들지 않다고 느끼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써야 되는데요. 제가 그 글을 쓰기가 두려워서 며칠을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인터뷰 제가 만났던 분들 얘기를 막 뒤적뒤적 하면서 이분 얘기를 써야겠다, 저분 얘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계속 쓰고 싶었던 혹은 써야만 할 것 같은 그것을 계속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 마감이 되었던 그날,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써야 하는 그날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언니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도망을 다니다가 저희 큰언니가 2006년에 3월에 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고 형부와 함께 저희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가던 길에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나에게 세월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을 다녔는데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올 텐데요. 늦은 애도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이 울면서 많이 앓으면서 많이 애를 쓰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쓰고 났더니 조금은 좀 소화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보고 겪은, 나에게 찾아온, 닥쳐온 어떤 사건을 소화시키는 것이 글 쓰는 일인데요. 그것이 누군가의 죽음일 때, 나에게 닥쳐온 것이 죽음일 때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애도라는 것은 죽음을 소화시켜서, 내가 본 누군가의 죽음을 소화시켜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필요 없는 것은 내 몸을 통과시켜서 배설을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려면 일단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작업을 하고 많이 울면서 한 번도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제대로 소화시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화를 다른 분들의 이 통곡과 절규와 이 절절한 그리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시간을 함께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쓰는 동안에 제가 썼던 말이 이런 건데요. 저는 세월호를 통해서 애도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죽음을 겪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금기는 선정성도 아니고 폭력성도 아니고 죽음이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는구나. 묻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금기된 것을 배울 수가 없구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닥쳐온 이 죽음을 정말 무참하게 보내버리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에게 그 소중한 사람을 보내면서 정말 무참히 이별을 하고 있구나. 나만 그럴까? 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세월호 참사가, 물론 참사의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 죽음 그 자체를 온전히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꺼낸 것, 그리고 많은 이 안산의 공동체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사연과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것, 들어주는 것, 울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정말로 좋았거든요. 정말로 저것은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못했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이 유가족분들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구나. 참 고맙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글을 쓰고 나서요. 하루 정도는 글을 쓰고 제가 편집 보내면, 신문사에 보내면
온라인에 게재되기 전에, 신문에 게재되기 전에 하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그 글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저 쓴 저밖에 모르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 손을 떠났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이 글은 광장에 전시가 되는 그런 글인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혹시, 또 세월호에 대한 글이니까 누군가가 이상한 댓글을 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글을 못 쓸 것 같은데, 앞으로 영원히 글을 못 쓸 것 같은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것이면 어떡하지? 이것은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일인데, 안 했으면 될 것을 내가 해서 언니에게 너무 미안한 일인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건 일기장에 써야지 왜 그걸 신문에 써? 모두가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라고 쓰는 그 4월 16일에 왜 네 얘기를 해? 라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글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올지. 물론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됐죠. 그 하루 동안 정말 끙끙 앓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유가족들이 계속 해왔구나. 5년 동안 계속 해왔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그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인터뷰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수하고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랑 인터뷰하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셔서 또 너무 끙끙 앓으시겠구나. 내가 괜히 말했다. 괜한 말을 했다. 이런 것도 너무 걱정이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인터뷰에 나와주셨던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다짐하셨던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은 모두 그 광장에서 우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고 광장에서 울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는 이게 글을 쓰면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운다는 것은 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고요. 약한 존재를 보면 누군가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돌멩이를 던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광장에서 운다는 것은 그 모든 비난, 오해, 동정, 돌팔매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방에서 혼자 울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눈물을 참지 못해서 거기 나와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그렇게 광장까지 나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다짐하면서요. 그것은 방 안에서 숨죽이고 울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행동이고 그리고 대단한 용기 있는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그 신문에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내도 좋다고 허락해준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세상의 이 거대한 비참과 불의에 저항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 이런 것으로 글을 쓰고요. 그분들이 부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